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멍은 너무나 미세해서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 사이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매일매일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시나요? 한 달이면 3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1년이면 700만 원이 넘고 10년이면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공중으로 분해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정작 본인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혹은 자식이나 친구를 만날 때 조금씩 자주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구멍을 막지 못하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노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봐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지출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사실 그 돈들 정말 필요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카드를 내밀었고 남들 다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결제했을 뿐입니다. 세일이라서,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이 깎이기 싫어서, 그 순간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서 돌아보십시오.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던 지출이 8알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까? 수입은 끊겼거나 정해져 있는데 지출만 늘어난다면 그건 지금 당신의 노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사치 안 해. 큰돈 안 써라고 말이죠. 하지만 노후를 망치는 건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의 큰 지출이 아닙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1,000원, 10,000원의 습관입니다. 작은 새는 돈이 모여 결국 노후라는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됩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 체면 때문에 긁는 카드, 혹시 몰라서 쟁여두는 물건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도리라고 부르고 우정이라고 포장하며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당연함이 여러분을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에는 벌벌 떱니다. 무릎이 아파도 물리치료비 아깝다고 참고 이가 시려도 치과 비용 무서워 미룹니다. 결국 나중에 수천만 원의 수술비로 돌아올 화근을 키우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똑똑한 60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이 어디로 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구멍을 막는 법을 압니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4가지만 바꿔도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고치고 절망적인 노후에서 벗어난 한 60대 여성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확인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울림을 준다면 댓글에 내라고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68세 박순희 씨,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올해 68세인 박순희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을 알뜰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죠. 은퇴할 당시 그녀의 손에는 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을 합쳐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도 있으니 박 씨는 자신의 노후가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습니다. 은퇴 후 첫 1, 2년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다녔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할머니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용돈도 듬뿍 줬습니다. 딸이 새 차를 산다고 할 때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며 선뜻 500만 원을 보탰고 아들네 아파트 대출이 힘들다는 소리에 매달 70만 원씩 손주 학원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친구들 모임에서 밥값을 내며 박 여사 멋쟁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은퇴 후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도 1+1 행사나 오늘만 50%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면 사두면 다 쓸 데가 있다며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던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잔고가 7천만 원 아래로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만에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큰 돈을 쓴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아침 식사 도중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쓰러진 겁니다. 병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고 기약 없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병비와 재활 치료비로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게 된 순간 박 씨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지난 3년치 카드 내역서를 전부 뽑아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돈이 3천만 원이 넘었고 친구들과의 체면을 위해 쓴 밥값과 여행비가 1,500만 원을 상회했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홈쇼핑에서 싸다고 해서 산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과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사치를 부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노후를 통째로 잡아먹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해 손주 학원비를 끊겠다고 하자 딸과 아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다며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박 씨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내 노후를 다 털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것뿐인가? 하지만 여러분, 박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날의 눈물을 계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그녀의 통장과 인생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가 막아낸 4가지 구멍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순희 씨가 가장 먼저 마주한 잔인한 진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구멍, 자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3년 동안 자식들에게 보낸 3천만 원이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이자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고 돈이 말라붙자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을요. 심리학에는 보상체계의 왜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마운 도움도 반복되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처음엔 감사해 하던 아들도 딸도 시간이 흐르자 엄마의 지원을 당연한 예산의 일부로 편성했습니다. 박 씨가 학원비를 끊겠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보여준 서운함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 정작 자식들은 스스로 일어설 근육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노후가 무너져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야말로 자식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불효입니다. 지금 자식에게 쥐어주는 100만 원은 훗날 여러분이 자식에게 청구하게 될 수천만 원의 부양비로 돌아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지갑을 닫으셔야 합니다. 박 씨의 통장을 거덜낸 2번째 구멍은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먼저 계산대를 향하고 경조사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두둑이 봉투를 챙겼던 박 씨.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품격이고 우정의 증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원비 5만 원이 아쉬워진 순간 그 많던 밥 동무들 중에 박 씨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를 피상적 관계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마르는 순간 함께 증발합니다. 내가 돈을 쓸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나의 지갑을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60이 넘었다면 이제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체면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켜주지 않으며 여러분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비싼 식당이 아니라 집 앞 공원을 함께 걸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밥값을 각자 계산하자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서로 편하지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만 비로소 진짜 사람과 진짜 우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친구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각자 계산하자라고요. 놀랍게도 그 순간 그녀의 삶에서 진짜 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명확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카드 내역서를 훑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던 3번째 구멍은 바로 할인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데 안 사면 손해 아닌가? 마트의 밝은 조명 아래서 박 씨는 늘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면 냉장고 구석에는 1+1으로 샀다가 곰팡이가 핀 채소가 가득했고 옷장에는 이 가격이면 거저다 싶어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택도 떼지 않은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슬픔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할인을 놓치면 내 돈을 뺏기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50% 할인해서 5만 원에 샀는데 쓰지 않는다면 당신은 5만 원을 번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버린 겁니다. 진짜 부자는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입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마트에 갈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할인을 안 해도 내가 살 물건인가? 이 질문 하나가 그녀의 카트를 절반 이상 비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네 번째 구멍은 건강 미루기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구멍은 돈을 안 써서 생기는 구멍입니다. 박 씨는 자식들 보약 지어주고 손주들 학원비 보낼 돈은 있어도 본인 무릎 물리치료비 1만 원은 아까워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 정도는 아픈 거지라며 국가건강검진조차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 씨가 본인의 건강을 미루는 동안 남편의 혈압 관리와 본인의 초기 증상들은 조용히 거대 지출이라는 폭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미루는 것은 저축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이자의 사채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1만 원으로 막을 일을 나중엔 수천만 원으로도 못 막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재테크는 수익률 높은 주식이 아니라 병원비를 안 쓰게 만드는 건강한 몸 그 자체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박순희 씨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그녀의 삶은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그녀가 실천한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놓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을 불러앉히고 눈물 대신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너희에게 짐이 된다. 이제 학원비 지원은 어렵다. 처음엔 서운해하던 며느리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딸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돈을 끊자 자식들은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부모의 고마움을 비로소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선언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내 형편에 맞춰 살기로 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밥값 낼 돈으로 남편 재활 치료를 돕고 친구들과는 도시락을 싸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은 남았고 밥값만 바라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셋째, 마트 가기 전 메모지 한 장의 마법을 믿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히지 않은 물건은 아무리 세일을 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1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만 필요하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결과 매달 100만 원이 넘던 식비와 잡비 지출이 4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인생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 영원 운동을 시작했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보건소와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했습니다. 1년 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박 씨의 통장 잔고는 신기하게도 매달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박순희 씨의 1년 뒤 모습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통장 잔고가 몇억 원으로 불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은퇴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지팡이의 의지에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고 박 씨는 더 이상 카드 명세서를 보며 가슴을 졸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확인받으려 했던 시절엔 늘 묘한 긴장감과 섭섭함이 감돌았지만 지원을 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날 손주들이 건넨 삐뚤삐뚤한 손편지 한 장이 예전에 주었던 100만 원 용돈보다 훨씬 더 큰 치유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돈을 안 쓰니까 비로소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한 노인의 성공담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노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에 끌려다니며 지갑을 열 때 우리의 자존감도 함께 새어나갑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10년 후의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어 눈치를 보는 가난한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풍족하지는 않아도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될 것인가? 그 갈림길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10,000원짜리 한 장의 쓰임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바로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십시오.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그 한마디가 자식을 철들게 하고 여러분의 노후를 구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에 있는 쇼핑 앱의 알림을 끄십시오. 할인이 아니라 필요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셋째, 이번 주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먼저 계산대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고 말해보십시오.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노년 골든타임을 함께할 친구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소비는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박순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갑에 뚫린 구멍을 확인하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그 구멍을 메우는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과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메모지를 들고 마트에 가겠다. 혹은 나는 오늘부터 자식에게 당당해지겠다는 그 짧은 글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